명종의 즉위로 승기를 잡은 소유는 대윤을 제거하기 위해 을사사화를 일으킵니다. 처음엔 대윤의 핵심 인물인 유님, 유관, 유인숙이 타겟이었으나 소유는 더 많은 적들을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 사화를 점점 확대하는데요. 결국 이들의 가족의, 친척의, 친구의, 노비의, 심지어 사화 초기에 이들을 지키려 했던 자들까지 총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나자 조정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자 정권을 거머쥔 문정왕후는 자신만의 정치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문정왕후가 정권을 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7살 때 중종의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 무려 17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지내다가 34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금쪽 같은 아들을 낳아 그를 왕위에 올리겠다는 야망을 품었으며 당대의 권신 기만로와의 치열한 정치 싸움 끝에 승리를 쟁취하였으나 중종이 죽고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몰락할 뻔하였다가 인종이 8개월 만에 죽어버리자 아들 경원대군을 왕위에 올리고 숱한 피를 묻히며 대윤을 몰락시킨 뒤 마침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정왕후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글을 읽을 줄 알고 유교 경전도 공부한 유학자였습니다. 때문에 대신들과의 논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 상당한 지식과 언변을 갖추었는데요. 게다가 을사사화 때 보여줬듯 정치력 또한 끝내주는 자였죠. 사실 문정왕후의 정치는 앞에 중종이나 뒤에 명종이 친정을 했을 때에 비해 특별히 못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식이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녀는 사림을 배척하고 측근들의 과도한 부정부패를 눈감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행동은 중종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림의 꽃과 같았던 조광조를 날려버리고 조선 전기 최고의 권신 기만로를 탄생시켰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가 유독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유학자들의 숙적과 같은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유학자들의 나라였습니다. 처음 건국됐을 때부터 승유억부를 기치로 내걸고 계속해서 불교를 탄압해 왔는데요. 처음엔 함부로 중이 될 수 없게 하려고 도첩제를 도입해 나라에서 허락을 받은 자만이 승려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예 합법적으로 중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도첩제를 폐지해 버리는데요. 또한 세종은 불교의 여러 종파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전부 통합해 선종, 교종 이렇게 두 개의 종파로 묶은 뒤 승과를 도입해 불교의 지도자들을 뽑게 했는데 유학자들은 이게 오히려 스님들한테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해준다며 이것마저도 폐지해버렸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이러한 불교 탄압이 단지 유학의 기치에 어긋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태종 때까지만 해도 불교는 전 국토의 8분의 1을 소유했으며 소속된 노비만 해도 8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승려 수까지 합하면 진짜 어마어마했겠죠. 땅도 땅이지만 승려와 노비에게는 군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막대한 군사, 경제적 손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선이 불교를 탄압한 이유는 단지 유학을 숭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이유도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불교를 탄압하면 뭐합니까? 근 100년 동안 훈구의 시대가 이어지며 계속해서 권신들을 양산해내니 이들의 욕심은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이들은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 스스로 양반의 노비가 되었으며 누군가는 도적이 되어 남의 것을 약탈해 목숨을 연명했고 결정적으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중이 되면 적어도 납세와 군역의 의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승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자 불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교계의 유명 인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인물로 보우라는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보우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학까지 통달한 자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요. 또한 조정에도 유학과 불교를 동시에 익힌 자가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문정왕후였죠. 그렇게 둘은 불교 중흥이라는 목표하에 서로 힘을 모으게 되는데요. 문정왕후는 먼저 앞서 유학자들이 없애버린 선교 양종과 승과 그리고 도첩제를 부활시키려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기가 막힌 명분을 하나 꺼내드는데요. 근래 백성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너도 나도 머리를 깎고 중이 된다고 들었다. 비역승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선교 양종을 부활하고 승과를 통해 관리자들을 선발하라. 또한 승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도첩제도 시행토록 하라. 불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든 거죠. 그러나 이러한 문정왕후의 꾀에 순순히 넘어갈 유학자들이 아니죠. 그 즉시 대간들이 반발하고 나서더니 뒤이어 유생들도 뜻을 함께 했으며 대신들까지도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럼에도 문정왕후가 물러서지 않자 유생들은 단체로 동맹휴학에 나섰고 양사의 대간들은 집단 사직을 해버리는데요. 하지만 문정왕후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굳세게 밀어붙여서는 결국 모든 안건을 통과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불교의 부활이 가능했던 건 문정왕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죽음으로써 불교를 보호해줄 방어막이 사라지자 유학자들은 곧장 이들을 다시 공격하는데요. 대간, 대신, 유생들이 한꺼번에 나서서 앞서 문정왕후가 실시한 개혁들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자 명종은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이를 수락합니다. 또한 문정왕후의 조력자였던 보우는 제주로 유배를 가게 됐는데 제주 목사가 독단으로 그를 죽여버리는데요. 하지만 명종은 어명도 없이 보우를 죽인 데 대해 따로 죄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죠. 그렇게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불교는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명종 8년, 명종이 20살 성인이 되자 이제 문정왕후도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본래 어리석고 둔한 자이나 주상이 어린 나이에 보위를 이어 국정을 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가 수렴청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주상의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되었고 학문도 깨우쳐 직접 정사를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뒤로 물러나 다시는 정사에 참여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러니 대신들은 성심을 다해 주상을 보좌하며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도록 하라. 그렇게 문정왕후가 순순히 권력을 내려놓긴 했으나 그녀의 존재감이 워낙 컸던지라 명종은 평생 그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종이에다 자기가 원하는 걸 적어서 명종에게 보냈는데 명종이 이를 거절하자 그를 불러다가는 반말로 욕을 하면서 야단을 치고 심지어 종아리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야사의 기록이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실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있긴 한데요.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은 그녀가 물러난 뒤에도 계속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명종은 어느 날 내시에게 외척이 대죄를 저지를 땐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넌지시 떠봤는데 이 얘기를 들은 문정왕후는 그를 불러다가 주상, 이 어미와 윤원영이 없었다면 주상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며 타일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외에 문정왕후가 직접 정치에 관여했다는 기록이 따로 없는 걸로 보아
문정왕후는 정말로 일선에서 물러난 듯 보입니다. 둘의 관계는 명종이 알아서 그녀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정치를 해나갔고, 문정왕후는 가끔 선 넘지 말라고 몇 마디 하는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정사에서 물러난 뒤 조용히 남은 여생을 보내던 문정왕후는 명종 20년 3월 향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아직 조정에는 그녀의 동생 윤원영이 남아 있었는데요. 문정왕후는 수렴청정 기간에도 권력을 딱히 개인의 사욕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단지 측근의 부패를 막지 않았단 거였는데요. 하지만 윤원영은 다릅니다. 윤원영은 을사사화를 통해 거머쥔 권력을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윤원영의 옆에는 그보다도 더 악랄한 여인, 정난정이 있었죠. 다음 시간엔 윤원영과 정난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